자,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법조문들이 길고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역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 위주로 정리하면 대단히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에 정리해놨는데 차금과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차익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차, 금과 순서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면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까다롭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니까 간단해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자 5년 내 배우자 직계 존비소금부터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좀 특이해서 2월 과세라고 해서 총 3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총 3개 묶으면 1년에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양도차익, 특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문자들이 나오니까 들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요 필요 경비라고 해서 3가지입니다. 취득가액하고요,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용 3개를 빼게 되면은 이것이 양도차익이 되게 된다. 취득가액은 취득한 금액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액은 지금 양도한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등을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양도비 또는 양도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 빼게 되면은 이때 이게 양도차익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지. 6억에 팔았는데 이 문제 건물에 대해서 살 때 3억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 3억 인정을 해줄 테고, 물론 취득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중간에 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 된다. 그럼 그것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이 되게 될 테고, 나중에 뭐 재건축 부담금이나 또는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 그걸 외울 건 아니고요. 한편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가 얼마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금융거래 증명 서류 등에서 입증이 됐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 신고서의 작성 비용, 중개 보수 뭐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로 일정하게 자 금융거래 지급 증명자료 등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 요거 이제 하나 보게 될 테고, 미리 답 알려드릴까요?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바로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산증을 외우셔야 돼.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자료에 다 정리돼 있잖아요. 뭐 칠판 봐봤자 답도 안 나오고 미리 다 표시를 해놨어. 왜? 강의를 못하니까 자료를 다 만들어야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실 수가,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한편 자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실거래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특히 취득가액에 있어서 실거래가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때는 미루어서 결정한다 해서 자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순서 매감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순서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문제야. 지산증 제외하고요, 매감기, 매감환기,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놀라울 정도야. 지산증하고 매감기, 매감환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부할 주제가 바로
배우자로서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총 3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자,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에 그리고 양도비용 등을 빼게 되면 이게 양도차익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요. 제외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어차피 다 읽지 마. 자, 마지막만 가서 가야 돼. 지산점은 어떻다? 바로 필요경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가볼까요? 먼저 지연이라는 말 나와 있죠. 지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필요경비 범죄,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산 이미 한번 산입이 돼 버린 부분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산 2개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게 아까 종합소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있게 되는데 이 문제 일정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한번 그의 필요 경비로 털어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 변호사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내릴 때 내가 이런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어떻다? 자, 이건 소득에서 빼달라라고 해서 한번 필요 경비에 한번 산입이 돼 버리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부분은 어떻다? 필요 경비로 다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2번, 3번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산입된 것은 어떻다? 필요 경비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 산입되지 아니한 것은 어떻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게 된다서 지연 하나 설명드려야 되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가액이라고 하는 거 1억으로 전제를 해보고요. 취득가액 1억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자, 이 사람은 을이 돈이 융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원래 대금 지급기를 6개월 연장했다. 그리고 이자로 500을 더 추가로 지불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기를 지연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에 500을 더 추가했다고 했을 때 지금 와서 양도할 때 내 1억에 산 게 아니라 1억 500에 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1억 500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어떻다? 취득가액이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외울 거 아닌 것만 외우셨어.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이미 한번 산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산 외우셨어. 지산이라고 하는 거. 2번째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쯤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 종류가 겁나 많아요. 이거 외워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다음 중 자본적 지출액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연결하시 이딴 식의 유치 차라는 문제를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요즘에 와서는 다 그냥 자본적 지출액 대충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뭐라고요? 자, 보니까 증명서류가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증명서류가 없다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 문제 구성할 때는 이게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양도 비용의 특징 이걸 막 비교하라고 냈던 그런 문제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증명서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바로 자본적 지출액이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결과적으로 증 X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증명 서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미 한번 산입이 된 금액 자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송을 걸고 그 과정에서 한번 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 한번 산입됐으면 어떻다? 이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미 한번 산입이 돼버렸으면 어떻다? 이때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산입된 것은 어떻다? 바로 자본적 지출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산 계속하는 거 지산증 가지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얘기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됩니다.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기억하십시다. 증명서류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양도 비용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다 증명서류가 있을 때만 어떻다? 양도 비용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게 너무 깊이 팔 이유가 없어요. 왜? 전체 통계를 보면 7년에 2번인가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는 지문 2개만 알면 풀 수 있게 만들어줘. 예를 들어 뜬금없이 이런 지문이 있었죠.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 증명서류가 없을 때도 필요경비에 증명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개소리고 그다음 지산증 가지고 답을 뽑아낸다고 지연이라고 하는 거 이미 산입됐던 거 증명서류가 없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데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알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에 맞춰서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공식에 따라서 나중에 관련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너무 유치해 중간에 모를 얘기 한두 개 끼어있지만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 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보셨고요. 이제 자 매감기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추계 결정. 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 100% 순서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취득가액 또는 이제 양도가액과 관련해서 실거래가를 입증해 보일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 그 다음에 기준 시가 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매감 환기가 되게 되는 거야. 한편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는 그냥 매감기라고 하는 걸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매감기라고 하는 거, 매감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순서 물어본다고 이걸 구성할 때 매감 환기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게 돼요. 매감 환기 또는 약간 응용 들어가면 취득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질문 틀렸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순서 물어보는 거야. 매감환기, 매감기라고 끝났어요. 매감환기, 매감기. 매감기는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뭐가 된다?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야. 유치 찬란하다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환산가액,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사용할 테고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로 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로 끊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됐다고.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환산가액을 쓰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을 쓰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저 모든 얘기가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매감기라고 할 것 그리고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뭐가 된다?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 놀라울 정도예요. 그냥 이것만 뒤지게 되고 있어. 매감기, 매감환기.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조금 살을 붙여 보게 되면 실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어간다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주제. 어렵다라는 얘기는 출제 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출제 빈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어렵다 쉽다 얘기를 할 때는 자주 나오면 자주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잘 안 내면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해 내는 방식. 자, 양도 당시에 실매감 해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실질 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봐야 될 테고 매매 사례가액도 없으면 어떻다? 바로 기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자, 여기 하나의 값을 잡아주고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취득 환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 환산가액은 실매감 이 순서로 가죠. 실매감 곱하기 자 기준시가분의 기준시가인데 분모값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자값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이게 취득 환산가액. 어려우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취득 환산가액을 굳이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어차피 이건
이런 계산 문제로 겁나 어렵게 뽑아낼 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뭐 양도 차익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뭐 양도 차익을 가장 작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16년 사이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매감,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시요. 실매감의 기준점은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가의,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 곱하기, 자, 바로 즉 뭐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최소한 지금 7년 동안의 문제를 모든 문제가 매감기, 매감환기 가지고 더럽게 많이 우려먹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마음의 훈련을 독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 뭔 소리냐면 시험 지문을 보게 되면 지문 5개 중에서 4개를 뭔 소리인지 모르게 구성하고 답을 뽑을 때 뭐라고요? 매감기와 매감환기. 아까 그러면 이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지산증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연이라든가 한번 산입이 돼버렸거나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추계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감기와 매감환기의 순서로 가게 된다라고 할 것.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최소한 7년간의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주 좋아졌어. 그냥 대놓고 어떻게든 답이라도 맞추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서로 편해지는 건데 이걸 보통 1, 2월 달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또 알아보려고 자기가 뭐 세무사 될 것도 아니면서 뭔가 또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감기, 매감환기, 그 다음에 지산점 이렇게만 내더라도 사람들이 실제 지금 제가 문장 하나, 둘, 3개로 끝내버렸잖아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양이 많이 나오니까 겁을 먹고 골고루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지게 될 테고 여기서 이제 살 하나 붙일 게 있죠.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가십시다. 분양권에 있어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프라고 하는 거,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거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계중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 이게 계중프하고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맥락이 되게 됩니다. 계약금 불입했죠? 중도금 불입했죠? 그걸 이제 묶어서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에서 자, 30회 때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나왔던 파트 불프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토지는 개별 공시시가고 등등등.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사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세무사가 진짜 연구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맥락만 이해하시는 거고. 자,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용어에서 기준 시가라고 하는 게 있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라고 기준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시가가 기준 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취득세 공부하실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교환 계약이라든가 무상 계약이라든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뭘로 삼는다? 바로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근데 별로 안 중요했고 중요했던 것은 자, 뭐가 있었지? 국외 판법 공검 등에 해당되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잖아. 그래서 자,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썼죠. 경영이 당김에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렇죠. 어려웠던 게 재산세잖아. 시칠의 시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재산세 할 때도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테고 아까 어디에서 지금 사실 등록면에서도 시가표준액이 있었죠. 신고한 금액이 있었고 예외 시가표준액, 예외 사실상 취득가격 거기서 파생됐던 것이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개념이 출제 이슈가 됐고 재산세에서 시칠, 시륙이라고 해서 자 토지 건물은 시칠이었었고 주택은 시륙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시가표준액 얘기가 지금 여기서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준 시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갑시다.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만 적용하는 개념이었었고 실매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게 바로 뭐가 되게 된다? 바로 취득 환산가액의 계산 공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 결정을 할 때는요. 추계 결정한 양도가액에서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를 한 금액을 두 개를 빼는 방식으로 추계 결정한다. 근데 이 뒤에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지산증과 매감기, 매감환기 이걸로 바로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은 다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거의 백발백중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대신 중간에 잘 모를 얘기를 겁나 많이 나와서 절대 겁먹지 말고 양도 차익 얘기하면 지산증 제외 매감환기, 매감기, 이 매감기와 매감환기 이렇게 틀을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실 주제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관련해서 2월 과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 존비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포인트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여받았던 시점이 아니라 언제 원래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연 보면 됐습니다. 갑이 원래 X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을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얼마? 5년 이내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2월 과세 얘기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2월 과세 얘기는 뭐냐면 갑이 병한테 바로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커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질까봐 중간에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을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증여세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6억까지는 어떻습니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만약에 한 5억짜리다 6억짜리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고 나서 바로 팔려고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편법을 씁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증여를 하고 일정한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얼마 냅니까? 취득세 요건 이제 3.5% 취득세를 내야 될 사안이 되겠죠. 왜? 비영리 사업자는 2.8%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취득세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것은 이 사람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세금 문제, 집값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나중에 팔 때 세금 문제를 아끼려고 증여를 하고 5년 내 이 사람이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 을이 취득할 때 증여받았을 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투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할 당시에 그 가액을 뭐로 인정한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3억에 그 당시에 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증여할 시점에 이 주택의 가격이 5억이야. 그리고 지금 양도할 때 8억이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법을 쓴 거야. 어떻게 3억에서 8억으로 가면은 워낙 이게 양도소득세가 커질 것 같으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하고 5년 내에 다시 양도가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이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을 하겠다? 바로 3억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2월 과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 문제 정말 스케일 크게 나오거든요. 스케일 크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6년 차에 이 사람이 양도를 했다. 을이 6년차 증여받고 나서 6년차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봐야 돼? 5억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 차익을 계산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양도 차익은 자신이 양도하는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터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5억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3억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2월 과세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갑시다. 6년 지나서 5년 지나서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이때
자신이 취득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취득할 당시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5년 이내 증여받고 나서 5년 내 양도를 하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바로 자,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취득가액을 판단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옛날에는 좀 디테일하게 팔 때는 이 꼼꼼하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증여세라고 하는 거,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든가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이슈야. 자, 5년 이내가 되게 되면 증여자가 증여했을 때, 취득했을 때 가액을 뭐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될 테고 5년 지나서 양도했을 때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나머지 문장 보시면 안 돼. 당연히 지금 자산을 증여받아서 지금 양도한 그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문장 쫓아가시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딱 두 개 정도만 가시는 거야. 5년 내냐, 5년 후냐라고 했을 때 5년 내가 되게 되면은 양도 시점이 5년 내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바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5년 후가 되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에 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취득가액을 판단을 하게 된다. 나머지 만약에 5년 내 양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저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볼 때 취득 시기 등도 바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할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자, 이때 취득,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괜히 증여하고 말고 이럴 필요 없다. 그냥 그래봤자 세금은 다 똑같아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바로 2월 과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안은 되게 간단하게 갔던 주제.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다른 거 필요 없고 필요 경부의 범주에 지산증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자, 추계 결정에 있어서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감기 순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도 가액이 뭐냐, 감정가가 뭐냐, 기준시가가 뭐냐 이런 것도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30회 때 바로 불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쟁점을 삼아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매감 환기라고 하는, 그래서 취득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만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된다. 실매감 이런 게 하나의 이슈.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그리고 자, 2월 과세라고 하는 거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서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어떻다? 바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시기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5년이 경과가 돼서 6년 차에 양도했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한 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바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과자 금액부터 봐야 되는, 잠시 3분 끊었다가 내용 검토 드립니다.